2부에 모신 분은 저도 이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포트에 자동차 관련주가 많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오늘 짚어보고자 이분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또 마주쳤습니다. 오늘 주제가 더 좋아요. 이 자동차 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돌뿌리에 걸렸다고 자동차가 멈추지는 않는다. 바로 송선재 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선재입니다. 예, 그동안 또 많은 또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있었겠죠? 네. 예, 오늘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저 제목의 함의는 홀드라는 의미신가요? 아니죠. 돌뿌리에 걸렸다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마이너한 이슈로 인해서 예.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크게 영향을 주지만은 네. 전체 자동차 산업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약간 마이너한 이슈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 하지만은 정도.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네. 이러지는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드린 의미시군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마이너라는 이슈는 반도체 네, 관련. 아무래도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니까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도대체 이 반도체가 언제쯤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거는 자동차 업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반도체 업계에서요. 업계에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나름 이제 반도체 업체들과 되게 많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네. 갖고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해소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지 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하반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주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계약을 갖다가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산 계약도 해요. 왜냐하면은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100%다 자가 생산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피니유라든가 NXP, 뭐 르네사스, 네. TI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자가 공장도 있지만은 일부 공장이 모두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정말 수십 가지, 수백 네. 가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갖다가 인하우스에서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 생산 업체, 우리가 아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죠. 파운드리 업체한테 이제 생산 계약을 갖다가 해요. 어허. 근데 그 계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급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확정돼야지 이쪽에 생산을 갖다가 할 거라고 이제 생산 계약을 네. 체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올해까지 이미 다 끝났고요. 거의 내년 상반기 쪽 계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공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토대로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신 파운드리라는 건 그건 뭐 UMC 뭐 이런 네, 회사들. TSMC, UMC 뭐 이런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동부 반도체까지 DB 하이텍 얘기까지도 거론이 되는 게 그렇죠. 그렇게까지 밀려서 거기까지 갔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핵심 거죠? 칩들은 뭐 당연히 TSMC나 UMC 이런 업체들이 생산을 하겠고 그거보다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적거나 뭐 이런 반도체들에서 물량이 이제 쏟아져서 그러니까 전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제 흘러 넘쳐 갖고서 네. 약간 반사 수혜를 입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반도체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코멘트를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송선재 연구원님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반도체 전화해 보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애널리스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만드는 건 이해가 조금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장기간에 이렇게 큰 쇼티지가 나게 된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뭐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수요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전 세계 수요가 17% 감소했지만 2019년도에도 한 3, 4% 정도 감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동차 성장률은 연간으로 1, 2%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저성장하는 산업이었고 물론 그 안에서 반도체의 상량은 전체 반도체 자동차 생산보다는 많았어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산업에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 보는 자동차 쪽에 대한 반도체는 그렇게 크게 그렇지. 수요가 늘어나는 아이템이 아니었고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마진도 그렇게 좋지는 그러니까. 않았거든요. 네. 마진이 뭐 절반이거나 아니면은 60-70% 정도밖에 수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굳이 이쪽을 갖다가 강화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전체 자동차 생산이 급감을 하게 되니까 수요는 쑥 줄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뭐 핸드셋이라든가 나머지 아주 IT 쪽의 수요는 되게 견조를 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쪽을 갖다가 이쪽 돈 안 되는데 수요도 줄었어. 약간 좀 줄인 거죠. 줄였다가 이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죠. 좀 돈이 되는 쪽으로. 네네. 그런데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19 이후로 자동차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세게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걸 갖다가 이쪽으로 바로 돌리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전체 생산 캐파가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쪽을 줄여서 이쪽을 갖다가 늘려야 되는데 이쪽을 줄여서 이쪽을 늘릴 명분이 없는 거죠. 네. 차량용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수요도 안 좋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 마이너하고 수익성도 좀 낮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수요 라인을 갖다가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관련된 장비들을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 새로 깔아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장비들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들 라인에 설치하는데 시간 걸리죠. 네. 거기 라인 설치하고 나서도 수요를 잡아야 되거든요. 수요를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반도체 업체들에서 투자를 또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진수요냐, 그렇지. 이게 약간 가수요인지 진수요인지에 대한 구분을 갖다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게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중간에 유통하는 그 유통상들도 아하. 있어요. 근데 그 유통상들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10배를 불러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가격을? 네. 그러니까 제가 또 한국에 이제 또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자잘자잘한 자동차 그 반도체 부품을 갖다가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과 또 인터뷰를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최고는 20배까지도 한번 팔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허. 와. 그냥 뭐 네. 기본으로 요즘은 이제 2-3배 정도. 어.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아마 생산 업체들도 20% 정도의 가격 인상을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예. 제가 송순재 연구원님하고 이렇게 한번 대담을 정말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 다른 방송에 나오면 이 송순재 연구원님의 이 그 캐퍼서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 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 지금 뭐 원고도 없고 한데 척척 네, 박사처럼 네, 네. 말씀해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자동차 반도체가 많이 늘지요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전장화가 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느는가, 그러니까 쇼티지가 또 얼마나 더 길게 갈까, 이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뭐 모델별로 다 다르겠죠. 그러겠죠. 모델별로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대당 $470 정도가 쓰여요. 아, 반도체로만. 네,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엔진 값도 별로 안 할 텐데 실제로. 지금 한 50만 원 정도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여러 개 반도체들이 이제 뭐 적게는 몇 개 들어가는 데도 있겠지만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당으로 전체 쓰이는 반도체의 총합이 $47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평균으로 한 4에서 5% 정도 성장을 해왔어요. 어허. 네. 성장을 해왔었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몇 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5-6%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현재 쓰이는 것보다 더 고성능 반도체를 쓰고 네. 그럼 더 가격도 진짜 뭐 몇백 달러에서 몇 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하지 않냐. 뭐 $1,000에서 $2,000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 반도체가 쓰이는데 그러면은 자동차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반도체 대당 가격을 보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개당 가격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쓰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체 개수는 줄어들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망해야 되는 거는 대당 전체 사용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갖다가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자동차 대당 네, 사용금액. 그러니까 제 자동차 한 대당 네. 반도체가 얼마나 쓰이냐라고 본다면은 2025년 정도 되면 한 600달러대 정도가 쓸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개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반도체들은 사실 반도체가 쓰이는 주요 그 아이템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량용 자동차 업체들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디가 고장 나면은 이쪽에서만 고장 나서 멈춰야지 이쪽에까지 피해를 주게 되면은 이게 안전과 그러네. 상당히 네. 문제가 발생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파트별로 반도체를 썼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쓰이는 거, 뭐 변속기에 쓰이는 거, 바디에 쓰이는 거 다 이렇게 나눠서 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점점 이제 중간 집적화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반도체를 이제 전체 통합 제어기를 쓰이게 되거든요. 그럼 통합해서 쓰일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가 하나가 딱 있고 메인 칩 같은 게 몇 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걸 서포트해주는 이런 작은 반도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통합돼요. 통합되다 보니까 대당 그 단가라든가 성능은 확연히 올라가게 되고 뭐 전체적인 개수는 줄어들고 이런 모습을 볼 네. 것으로 핸드폰의 AP 칩처럼 약간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성향으로 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예. 이야, 네. 두 분의 대담 때문에 아주 그냥 명쾌하게 저도 그냥 방향이 잡히네요. 너무 신나요,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저 너무 신나고 재밌고 현대차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네, 현대기아차. 지금 깜짝 놀라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현대기아차?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년에 비해서 되게 괄목상대한 이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현대차 기준으로 올해 거의 영업이익이 6조대 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거의 4조대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합쳐갖고 한 11조대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숫자인 게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였거든요. 네네. 그때 각각 11조, 12조, 11조 정도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13년도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차화정의 그렇죠.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글로벌 점유율도 되게 높아졌었고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그렇죠. 잘했었고 그때하고 지금 차이가 중국이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나 있죠. 중국이 되게 안 좋죠. 그렇죠. 한 그때 당시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네. 수준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중국은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로 본다면은 2012년, 13, 14년도가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로 한 8% 후반 정도 점유율을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한 8% 중반, 올해가 한 8.7에서 8.8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보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약간 조금 낮아요. 글로벌 점유율은. 네. 근데 중국이라는 변수를 그러니까. 갖다가 빼고서 보면은 사실 주요 시장, 네. 미국, 유럽, 한국 쪽에서의 점유율은 거의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하고 게다가 있는 시기예요. 세그먼트도 맞습니다.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거랑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의 세그먼트는 거의 세단 쪽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현대기아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세단 비중이 2015, 16, 17년도 보면은 50%에서 60% 정도가 세단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지금 1분기 지금 5월 달까지 누적으로 본다면은 글로벌로 세단 비중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신에 그러면 SUV라든가 이제 고가차인 럭셔리 비중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유율도 그 주요 시장에서 사상 최고인데 그걸 갖다가 파는 차종도 그러니까. 되게 고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전체 판매 대수는 아마 그때보다 낮을 겁니다. 2011년부터 13년도까지보다 낮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점유율이라든가 이익은 꽤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에요. 그럼 질적으로 보면 현대기아차
지금 2011, 12년보다 네. 더 좋으니까 지금 사실은 뭐 주가도 높긴 주가도 합니다. 뭐, 네. 사상 최고의 상황을 구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지금 비하면.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더 잘한다면 진짜 음. 개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궁금한 게 그때 그 2011, 12년 때하고 좀 다른 게 이번에 질이 좋다고 느껴지는 또 하나가 환율, 특별히 네. 원엔 환율이 맞습니다. 환율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편이죠. 네,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환율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이제 좀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갖다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환율에 대한 이런 약간은 불리한,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되게 불리한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수준의 이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럼 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가는 거는 뭐 마케팅이니까 그런데 네네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여기 뭐 자료를 갖다가 좀 제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미국 시장 내 대당 인센티브를 보셔도 알겠지만은 시장 자체의 인센티브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약간의 기현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좋은데 공급할 차량이 없으니까 네. 완성차 업체들이 굳이 깎아주면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라는 뜻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디스카운트거든요. 가격 할인인데 가격 할인 폭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대기아의 신차 가격 추이라는 건데 이 신차 가격은 2019년도부터 되게 빨리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인센티브가 떨어진 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대차 그룹의 그런 믹스 개선 효과도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전반적으로 그 차 판매도 중국이나 일부 이제 신흥국 쪽을 제외하고는 현대기아가 잘 팔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고가차로 팔고 있고 그 고가차조차도 가격 할인을 더해서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당 수익성이 꽤 좋아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그 반도체 영향을 현대기아차도 이제 받기 시작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5월달, 6월달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좋았던 흐름이 좀 꺾여지는 거 아닐까요? 일단 이 대당 추이는 아직까지는 바뀐다는 시그널은 없어요. 이 상태가 뭐 빠르게 회복된다거나 이런 거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기회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기회의 손실은 결국은 고정비 쪽을 갖다가 약간 부담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수익성 개선 폭은 좀 둔화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반도체 공급 부족해갖고 못 파는데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DB 하이텍한테 뭐 물량을 맡긴다고 해도 그게 단박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뭐그 반도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반도체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 거지만은 사실 반도체 종류는 수십에서 그렇죠. 수백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몇십 개거든요. 근데 그 몇십 개에 대해서 뭐 약간의 그 저사양도 있겠지만은 고사양 반도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고사양을 갖다가 생산해 주는 업체 쪽에서 물건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저사양을 안만적으로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동차에 꼭 그 고사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미국에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가요? 지금 6월 달에 현대차가 알라바마 공장을 일주일간 약간의 셧다운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발표를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뉴스상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네.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에서의 생산하던 물건들은 네.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약간 이제 곡차종 쪽으로 생산 차질이 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관련된 약간의 물량 손실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과 연관해서 궁금한 건 그럼 지금의 이 높은 점유율과 미국에서 그 정말 최고 선진 시장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선전이 혹시 다른 회사의 부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포드나 GM이 반도체 수급이 딸려서
이제 앞으로 현대기아차에서 나타날 생산 대수를 못 밀어줘서 그거는 현대기아차가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차 그룹이 작년도에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8% 후반이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지금 1, 2, 3, 4, 1, 2, 3, 1분기 정도에 9% 초반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4월 달에 미국에서 점유율이 10%를 기록했고요. 5월 달에 11%를 기록했어요. 네. 암만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두 달 만에 점유율이 2%포인트 가까이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넌센스 거잖아요. 그런 그러네요. 거는 이 현대차가 잘한 것도 있지만 네. 점유율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적 상대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이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약간 일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되게 나이브한 기대인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뭐 지금 현재로서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9%대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뭐 근데 그게 9% 초반 이런 건 아니고 9% 중후반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는 꽤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네시스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사실 약간 흥분돼 있잖아요. GV80이 조금 최근에 늘었죠.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타이거 우즈 사고 영향이다. 네. 진짜 그렇습니까? 뭐 홍보가 된 건 사실이겠죠. 홍보된 거 맞아요? 그럼요. 홍보가 됐죠. 멀쩡했으니까. 네. 그리고 워낙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인기가 네. 있고. 차는 정말 많이 박살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그렇지 거의 않았죠. 사망 사고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무너지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든 간에 홍보 효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제너시스 GV80을 탔었는데 괜찮았대. 그 차를 잘 만들었나 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가 일부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정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GV80이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완전 대박을 낸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저희가 워낙 원래 GV80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미국 쪽에서 그 GV80의 판매 대수를 예상한 게 한 2만 대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00대 초반 정도로 판매가 됐었어요. 네. 지난달에. 월? 네. 월? 네, 월. 네. 월. 근데 연간으로 제가 2만 대 2만 정도 대. 예상을 예, 예. 했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이긴 해요. 그러니까 월별 1,800대 정도면은 월 2만 대 정도니까. 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일단 2만 대 정도 수준에서의 판매 대수를 갖다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그냥 순항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지 갑자기 뭐 GV80 대박이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되게 한 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섣부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보다 한 거의 두세 배 늘은 건 맞죠? 제너시스 판매가. 제너시스가 사실 미국에서 제너시스라는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G80밖에 없었어요. 네. G80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G80 이제 GV80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모델 수 확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너시스 판매 대수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신규 모델이 들어갔으니까. 모델이 늘어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G80도 미국 시장에서 되게 노후화됐었던 모델이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신형 G80이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신차 효과는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네. G80 신차 효과에다가 GV80 완전 이제 신규 런칭이다 보니까 제너시스의 미국 판매는 당연히 숫자상으로는 되게 증가율이 많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가 브랜드가 제대로 런칭이 되는지 여부는 한 몇 달 더 봐야 한다. 네,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제너시스의 판매 비중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중 제너시스 비중을 보면은 2017, 18, 19년도에 거의 2% 전후 정도밖에 비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5% 중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너시스 비중 자체가 꽤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GV80 투입을 했고 올해 이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G80 신형이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 말부터 GV70이 또 한국 시장에 런칭이 됐었고 그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입되는 이런 효과가 계속 나오면서이고요. 미국 시장에 아직까지 GV80 정도만 이제 신형만 들어가 있고 G80 신형이랑 GV70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거는 모르실 것 같은데 미국 현지 소비자들 반응도 좋습니까? 이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보고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그런 주요 사이트에 네. 써놓은 이제 댓글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구나. 언론 기사도 보고요.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렇죠. 가성비는 네, 가성비는 확실히. 확실히 좋은 뭐 현대차가 항상 그랬지만 네. 제너시스 브랜드도 가성비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이제 포드나 GM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공급이 막히면서 현대차가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좀 올라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현대차 주가는 주춤하지만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날아다니거든요. 네. 혹시 그 빈 여백을 현대차가 잡아먹는 것보다 도요타 비중이 훨씬 높았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GM하고 포드가 좀 판매를 못하고 있는 못한 거. 상황에서 네. 그 빈 여백을 그거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일본에는 이제 르네사스라고 네, 하는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 한 3, 4위 정도 하는 업체들이 있고 자국 우선 업체로 많이 이제 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급이 조금 괜찮았던 게 영향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에 도요타가 주가가 오른 거는 뭐 단순하게 그거보다는 네. 그동안 도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이제 예. 집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 트렌드에 좀 뒤처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예. 이제 도요타도 전기차 쪽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영향을 주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작년도 이후로 주가 흐름이 제일 부진했었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이 최근에 그런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현대차 오르고, 폭스바겐 오르고, 뭐 GM 포드 오르고, 그다음에 도요타 오르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계속 상향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중에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저 같은 사람이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마침 장표도 좀 넣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기차 쪽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쪽을 갖다가 괜찮게 하는 편이에요. 네. 작년도 기준으로 한 24만 대 정도 팔았고요. 판매 비중은 3.9%였는데 글로벌 쪽으로 작년도에 전기차 판매가 313만 대였고 판매 비중이 4.1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가 글로벌 평균이 4.1인데 현대차는 3.9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전체 전기차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안 팔아요. 그렇네요. 거의 안 팔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야. 주요 시장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시장 평균보다 높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다. 중국에서만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팔았던 전기차 모델들을 보면은 코나, 니로, 아이오닉 이런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변환한 모델이에요. 근데 전기차 모델을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변환했다는 거는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코나를 갖다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연기관의 엔진이랑 변속기 그리고 오일 탱크를 갖다가 띄어갖고 그 안에다가 배터리 넣고 그다음에 그 모터 넣고 뭐 감속기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겨 넣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그 공간에다가 우겨 넣어야 돼요. 우겨 넣어야 되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최적화가 돼야 안 돼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델들을 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려니까 약간의 무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어느 쪽에서의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코나 EV가 화제를 겪는 이런 좀 약간 아픔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 정도로 팔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나름 시장에 되게 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 빠른 대응도 나름 괜찮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델을 가지고도 나름 잘 만든 편이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효율성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데 특화된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을 한 거죠. 그게 eGMP라고 하는 이 플랫폼인 거고 그 eGMP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던 네. 거고 그게 아이오닉 5, 기아가 이제 곧 내놓을 EV6, 네. 그다음에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나오는 GV60. 그것도 같은 플랫폼인가요? 네, 그래서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략이 좋은 점이 그겁니다. 이 현대차가 아이오닉 5, 기아가 EV6, 제너시스가 GV60이라는 세 개의 모델을 내놔요. 네. 근데 이게 다 준중형 CUV 모델이에요. 예. 같은 세그먼트거든요. 아, 예. 근데 회사가 현대, 기아, 제너시스라는 네. 이름으로 달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모델들이 뭐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10만 대, 기아가 뭐 10만 대, 뭐 그다음에 이제 제너시스가 10,000대 이렇게 판다고 한다면은 각각의 모델들은 10만 대씩을 팔겠지만은 플랫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똑같다라는 거는 뭐 차가 밑에가 다 똑같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기본 차를 구성하는 기본 배터리와 뭐 그 모터라든가 이런 주요 구동계 쪽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표준화되어 있고 모듈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약간씩을 조정을 해갖고 자기네들 특성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할 네.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공용화가 많이 됐겠죠. 그러네요. 공용화가 많이 되면은 그만큼 규모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코스트는 낮아지고. 그러면 코스트는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수익성 개선이든 가격 하락이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좋은 점은 시장 트렌드 변화에 되게 빨리 대응할 수가 있어요. 모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이걸 각각이 개발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시장 트렌드에 되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빠른 모델 출시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라는 CUV 모델을 내놓지만은 내년 말쯤에 그거를 세단화시킨 아이오닉 6라는 모델을 갖다가 또 내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동급의 차 세그먼트를 가지고 SUV도 만들고 세단도 예. 만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 플랫폼 자체로서 효율성도 좋아졌고 가격도 조금씩 이렇게 생산 단가도 조금 낮아지게 되고 시장 변화에도 되게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그룹이 사실 올해 목표로 하는 거는 현대차랑 기아 이제 감안해서 보면은 30만 대 중반 정도의 전기차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이제 구동 모터 쪽에서 수급 차질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아이오닉 5의 생산이 조금 기대보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조금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아이오닉 5가 4월 달에 이제 생산 첫 달에는 114대 정도 생산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4월 달이 1,100대 정도 생산을 예. 했었고요. 5월 달 한 1,900대 이상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점점 올라는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려면은 월별 기준으로 한 3,000대에서 4,000대는 월별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주가라든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성과를 단기적인 이제 어떤 그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아이오닉 5의 월별 생산이 3,000대, 4,000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춰서 이제 EV6의 판매 월별 추이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성과에 대해서 좀 알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현대 eGMP 라인에서 네.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대략 어느 정도 물론 늘어나겠지만 네. 현재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한 10만 대 정도 되고요. 20만 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현재 그 기존의 24만 대 정도의 전기차는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 네. 변환 모델이었지만은 네. 파생 모델이었지만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울산 쪽에다가 이제 라인을 갖다가 한 10만 대 정도를 이미 깔아놓은 상태고 네. 20만 대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산 공장에다가 추가 라인을 깔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대에서 20만 대 사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뭐 내년도 내후년도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10만 대, 그다음에 뭐 해외 공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라인을 깔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늘어는 날 겁니다. 네, 네. 말씀. 전기차가 등장하고 나서 저는 현대차에 굉장히 새로운 기회장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제 관점은요. 네.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시장이라고 불렸을 때는 각 회사를 고급차 아니면 퍼블릭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아주 고급 그 해외 수입차들하고 그렇지 않은 퍼블릭 브랜드로 이렇게 약간 구분하는 소비자들은 그런 심리가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전기차라는 테마가 들어서고 나서 그런 구분이 아니라 전기차냐 그냥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냐 네. 이렇게 구분하는 프레임이 이제 소비자 계층에서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현대차는 분명 약간의 이제 독일이나 100년 이상 된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는 후발주자니까 이런 프레임 전환은 전기차라는 태도 저 화두 속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원래 자동차 회사들이 아닌 테크 기업들이 자꾸 뛰어드는 거라고 네. 합니다. 근데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에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갖고서 조금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은 그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로의 이런 트렌드는 네. 현대차 그룹한테 상당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라고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이런 네. 업체들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100년의 역사라는 거에 찬찬히 뜯어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이 상당 부분 이미 주요 기술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예. 영역이 부품이 어디냐면 엔진 쪽이었거든요. 물론 현대자동차도 중소형 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엔진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기계 기술이 총하거든요. 기계 기술이라는 거는 물론 처음에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이게 그 기술의 발전을 갖다가 영역에서 본다면은 이 작은 개선을 가져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널률이 되게 낮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의 축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장인 정신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엔진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그룹이 되게 열심히 했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엔진을 자체적인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건 20-30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100년을 가까이 만든 엔진을 갖다가 왔던 업체들 대비 엔진 기술의 그 노하우를 축적할 시간은 네. 그만큼 적었어요. 네. 물론 되게 많이 빨리 따라오긴 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 엔진 기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언제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결국은 그런 그 오래된 네. 엔진 기업들을 갖다가 그런 기술 격차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 굉장히 효과가 중요한 있네요. 효과가 예, 있는 예, 거죠. 예. 그게 기회 요인이죠. 어. 근데 또 위험 반대로 요인도 보면은 그래요? 위험 요인도 네. 현대차도 그렇다는 거죠. 현대차도 엔진 기술을 갖고 있고 예. 현대차는 최상의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네. 꽤 잘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전기차로의 전환은 결국은 중국 업체 아니면 미국의 그렇네. 테크 기업들 이런 업체들한테는 시장 진입에 어떻게 보면 위협 기회 요인으로 요인이 작용. 있는 그쪽 거죠. 업체들한테는 기회지만 그렇죠. 현대차한테는 또 위협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현대차한테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왜 이제 테크 기업들은 도대체 전기차 시장을 들어오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먼저 그냥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저 소나타 한번 우연히 들었는데요. 현대차 강의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소나타가 뭐 어떤 옵션이 들어가냐에 따른 차이는 네. 있겠지만 2천만 원 중반대라고 하면 한 대 팔면 거의 70만 원 가까이 남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70만 원 가까이인가요? 아닌가요? 밖에인가요? 밖에 저 아이고, 3.5%밖에 안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모델별로 사실은 저희가 예. 알기는 어려워요. 예. 모델별로 알기는 어렵고 같은 모델이라도 뭐 그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올해 좋다라고 하지만 현대차랑 기아가 좋다라고 하지만 6에서 7% 정도인 거고 글로벌 업체들 중에 뭐 평균적으로 보통 매스 쪽을 갖다가 예.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4, 5%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좀 더 그 하이엔드급을 예. 만드는 독일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도요타 같은 이런 뛰어난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낮을 때 네. 8에서 좀 높으면 10% 초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적인 마진은 6에서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과연 6에서 7%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다가 투입을 예,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ROE 관점에서 본다면은 10%가 안 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수익성을 갖다가 노리면서 과연 테크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까요? 테크 기업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수익성을 갖다가 예. 기록을 하는데 그럼 그리고 그 업체들이 과연 전기차를 갖다가 그냥 하드웨어로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보다 잘 만들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은 도대체 왜 노리고 무엇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냥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생각하시면은 생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누리는 거는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 운전 안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드라마도 보고 드라마 보고. 음악도 듣고 음악 듣고 네. 그러면은 그거는 다 데이터를 소비하는 거네요. 그죠? 플랫폼 그렇습니다. 기업들이구나. 네, 데이터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인간이 인터넷에 접속을 안 하는 시간이 딱 두 번 있대요. 감이 오네요. 네. 잘 때랑 운전할 때. 네, 그렇죠. 운전할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는 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운전 안 하는 거는 아. 우리가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운전을 안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오다 가다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될 거고 인터넷 접속을 하면 어느 회사한테 접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한테 수익원이 되는 거고 새로운 수익원의 발견이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소비력도 되게 높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시장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또 커요. 되게 네.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굳이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아도 그 외주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입하고 싶다고 해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엔진 기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엔진 기술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암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테크 기업들이 엔진 기술을 그 서구의 100년 된 업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엔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 업체들의 기술도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대비 완전 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더 이상 전기차가 되면 엔진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엔진이 필요 없고 모터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진 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품들 사실 엔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부품은 다 아웃소싱 부품 회사들이 다 아웃소싱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그 부품 회사들도 옛날에는 되게 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게닝 파워 자체가 완성차한테 되게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저기 테크 기업들한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또 우리한테 아웃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요 부품들이 다 시스템화 됐고 그 부품을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다 대형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웃소싱해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있지 만들어줄 수 있지. 그리고 자동차가 자율주행화 됐을 때 많이 쓰이는 기술들은 결국은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업화를 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더 잘하느냐.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소비자에 대한 이해력. 이거는 기존의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출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아웃소싱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송선재 연구원님 나오셨는데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네. 해주십시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송선재 연구원님 진짜 저는 오늘 보내기 싫은데 지금 질문할 게 아직도 쌓여 있는데 이거 뭐를 먼저 해야 될까 지금
아웃소싱 얘기하셨으니까 예. 그냥 이거는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네, 네. 그냥 남자들 차 좋아하는 남자들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네. 애플이 중국한테 아웃소싱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혹시? 중국이요? 네, 그렇죠. 안 하겠죠. 글쎄요, 뭐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있을 텐데 네, 굳이 중국을 선택을 할까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라면 이거 네. 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남자 토크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순위로 따져보면 LG 마그나나 현대 기아차 EGMP나 가 사실 뭐 지금 뭐 깨진 것처럼 말을 하지만 물밑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대안 아닌가요? 애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겠죠. 그러겠죠.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품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네들 아이폰과 뭐 클라우드 이런 쪽 네. 아이 생태계죠. 예, 폐쇄된 생태계. 네, 아이 네. 생태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주도하기를 원하는 입장인 거고. 근데 현대기아는 당연히 생산해 줄 수는 있죠. 당연히 생산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얻는 건 뭐가 있죠?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물론 애플카를 생산해 주는 메이커다라는 쪽이 하면은 사실 기존에 쌓아놨던 브랜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요. 그럼 고민이 되겠네요. 아니면 뭐 그냥 그거가 마진이 엄청나게 고수익 비즈니스 그래서 아예 브랜드를 포기하고 올인할 수 있는 정도냐 그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굳이 현대기아가 얻는 게 뭔가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현대기아가 원하는 건 뭘까라고 한다면은 현대기아가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차로서의 하드웨어 기술력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걸 갖다가 하겠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모셔널이라는 회사랑 합작도 해놓은 네. 상태고 그러면은 사실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그 아이폰 쪽에서 그 아이폰 생태계를 통해서 아이 생태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이해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원하겠죠. 근데 현대기아가 그거를 원한다고 안 애플이 주죠. 내줄 거냐? 네. 그러면은 사실은 협상 자체가 되게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 기업들을 찾겠죠. 애플 쪽에서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는 그렇다면 뭐 LG 마그나처럼 글쎄요, 어차피 제가 그거는 정확히 네. 뭐 특정 기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엔진 기술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그 완성차 이외에 자동차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외주 기업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네, 파운드리처럼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그 대상이 어디가 될지에서는 뭐 폭스콘이 될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대안을 찾아보겠죠. 그러면서 최적의 상태를 찾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만약에 잠깐 언급이 되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은 기아차가 애플카를 만들어 주면 사실은 주가는 그 소식에 환호하면서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아차의 브랜드를 포기하는 상황이면 그게 과연 기아차한테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냐는 기아 브랜드를 포기하지는 않겠죠. 뭐 당연히 네. 이제 기아가 하려고 하는 게 PBB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처음 모델 내놓고 2025년도에 이제 자가 모델을 갖다가 내놓는다라고 하는 건데 PBB 사업이라는 게 이제 퍼포스 빌티 비클이라는 그 용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목적에 맞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해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가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주요 B2B 사업이게 되겠죠. B2B 사업 쪽에서 원하는 모델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마 이제 그 소비자라고 하니까 B2B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제 용도에 맞는 자동차를 뭐 한 10,000대, 10만 대를 정도를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PBB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이 애플로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기아의
판단일 거고 음흠. 그거는 그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고 기아는 또 기아대로 네. 브랜드 기아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만큼의 네. 수많은 무형의 가치도 그렇죠. 있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당연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네.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브랜드 가치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양립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아라는 브랜드가 이거는 애플카를 생산하는 브랜드. 근데 진짜 애플카가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애플카를 생산해주는 기아일 수도 기아가 브랜드적으로 조금 더 업될 가능성도 뭐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조심스러운데 기아가 그렇죠. 애플카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럼요. 네, 네. 저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거는. 네. 네. 네, 그런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올해 한 75만 대라고 네.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이제 내년 정도면 100만 대 가겠죠? 저기 뭐야 어디야 베를린 공장까지 돌고 뭐 이러면 올해 많이 만들면 한 80만 대에서 90만 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에 뭐 당연히 뭐 100만 대 넘어가 한 30에서 50만 대 매년 더 추가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를 보면은 현기차가 25년까지 50만 대 이렇게 되면 너무 현대차가 56만 대 정도 목표하고 있고요. 네. 기아가 2025년도 전망은 안 주고 2026년도 전망을 주는데 50몇만 대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 합쳐서 2026년도에 66만 대네요. 그러니까 합쳐서 본다면은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0만 대 100만 대? 조금 넘게 현대기아 합쳐서.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온 숫자냐라고 한다라면은 네. 뭐 이게 다 EGMP를 기반으로 판매되는 건 아닐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델들도 일부 있으니까 사실은 EGMP 기반으로 판매하는 거는 뭐 한 7, 80만 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만 대라는 거 자체가 시장 점유율에서 9에서 한 10% 정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에서만. 네, 전기차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글로벌 전기차가 313만 대였고 2025년도가 그러니까 작년도 전기차 침투율이 4.1이었고요. 2025년도가 글로벌 한 11% 정도가 전기차 침투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25년도가 되면 1,000만 대 정도 예상이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7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만 대라는 거는 결국은 10% 정도의 점유율을 하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24만 대였고 올해 거기서 313만 대 정도의 시장에서 24만 대를 기록했으니까 현대차 그룹은 한 8% 정도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기존에 이제 상품성이 개선된 EGMP 기반으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MS 게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9에서 10%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 정도에 대해서 목표한 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다. 아니 근데 저는 터무니없는 숫자 아니고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뭐 테슬라가 너무 빠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네, 근데 이게 전기차 이미 뭐 타보셨겠습니다만은 사실 몇 천만 원짜리에서 슈퍼카 느낌 나는 물론 내장은 아니지만 네, 가속 성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속 성능에서 진짜 슈퍼카 느낌 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그 자동차 점유율에서 지금 한 9천만 대 가까이가 나오니 이게 어느 순간에 누적적으로 해서 한 1,000만 대 넘어버리면 갑자기 시장이 확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매니저들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단순하게 가속 성능 이런 것만 보고서 선택하지 않는다. 내장재도 봐야 되고 자기네 가족에게 맞는 사이즈도 선택을 해야 되고 가격도 봐야 되고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역별로도 세그먼트별로도 너무나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되게 센세이셔널하고 되게 많이 팔렸지만은 사실 모델 3라는 자동차가 소구할 수 있는 지역과 세그먼트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 모델 Y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시장에서도 충분히 다른 업체들은 또 경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모델 그 폭스바겐의 ID3라든가 네. ID4 같은 모델들은 지금 유럽에서 꽤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역별로 테슬라가 물론 잘하고 하고는 있지만은 잘 팔리는 지역을 갖다가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 중국. 정국이거든요. 예. 아직은. 그러면 그 나머지 시장들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도 꽤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이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빨리 이제 현대기아 그룹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좀 아 그러니까 다가가야겠죠. 저는 의외로 소비자의 심리 변화가 네.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 네. 같은. 그래서 오히려 재앙적인 네. 상황들이 오지 않느냐 내연기관차한테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2030년, 2035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제 느낌에는 현재 추세로 넘어가다 보면 경험을 한 번 한 사람은 2025년, 26년, 27년 이쯤 되면 나 이제 내연기관 안 살 거야. 아, 이렇게 확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선진 시장에서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네요. 그건 네, 또. 네,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 뭐 사실 근데 저희가 작년도에 글로벌로 전기차 침투율이 4.1이라고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0%가 넘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은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3% 초반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미국도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갖다가 꽤 많이 타는 마니아들도 분명히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기차를 팔 수 없는 지역도 꽤 많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신흥국 쪽에서 전기차 충전 그렇지. 시설이 제대로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국가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를 갖다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용 불가능한 국가들도 꽤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의 업체들의 전략은 기존의 내연기관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라는 이런 거에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을 해서 그런 지역 위주로 계속 팔면서 여기서 돈은 버는데 이걸 가지고서 전기차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이든 포드든 다 그렇게 뭐 2025년, 2030년도에 전기차 몇만 대 전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기차 전문 업체들 대비 속도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턴하는데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그 업체들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업체들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되게 준비를 과거보다 더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그래서 좀 뭐 이미 뭐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면 부품 업체들은 진짜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네. 오는 게 맞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군으로 나눠야겠죠. 예. 전기차가 됐을 때 기회가 생기는 군, 그럼요. 네. 전기차가 생기든 말든 변화가 없는 업체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전기차 전환을 하면은 쥐약인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네. 근데 전기차로 전환을 했을 때 쥐약인 업체들은 뭐 그 업체들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거 관련해 갖고서 기존에 있던 그쪽은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할 테고 그 자원을 갖다가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아니면 타 인더스트리로 완전히 전환하는 이런 식의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성과가 아직 안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 하강 국면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미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저도 이제 정부 쪽 관련해서 이렇게 산업 뭐 이런 쪽에서 불러서 되게 많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현 준비와 지원 이런 걸 꽤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미 한 것도 꽤 있고요. 전환하기에는 마진율이 너무 없어서. 그렇죠. 뭐 이게 네. 자동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워낙 그러니까 뭐 마진이- 여유가 있어야 전환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네. 네, 우리 저 위원님 모시고 우리 저기 또 곽도기 형님이 이렇게 자동차에 또 조예가 깊으신 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아이고 두 분 놔뒀다가는 오늘 11시까지 풀리 갈 것 같아서 우리 아까 PD님께서 이제 우리 정희석 이사님 저 뉴욕 특파원 연결해야 된다고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 위원님, 네. 저도 사실 뭐 우리 곽도기 형님 못지않게 궁금한 게 열나 많은 사람이거든요. 다음번에 좀 근간 한 번만 또 시간 내주십시오. 네, 네. 저 또 궁금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혹독하게. 저희라뇨 혼자 네? 여쭤봤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송선재 연구님 너무 좋아하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네, 이해해 오늘 너무 주시기 신난 바랍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셨던 송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